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중국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우리 그 지도 교수가 1976년도 미국에서 제일 1등 받은, 그러니까 이제 논문 제일 잘 쓴 논문은 이제 상을 주는데 그 1등 상을 받은 논문인데 그분 논문 제목이 서양의 강대국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였는데 그거를 동양에다 갖다가 적용시켜 가지고 중국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공부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철학이라고 그래도 되고 역사라고 그래도 되는데 지금 현대는 제가 내 동생보다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더 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동격으로 서로 존중해 줄 때 평화도 오고 또 질서도 잡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특히 옛날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인간 사회가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의 사회라는 거 있죠. 금수. 그러니까 개, 돼지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부인하고 남편이 동등하냐. 남편이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형하고 아우가 동등하냐. 형이 위에 있어야지. 어떻게 왕하고 신하가 동등하냐. 왕이 위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평화와 그리고 질서에 대한 관점이 그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수직으로 돼 있을 때 맨 위에 왕이 있어요. 그 위에 선생님 있고 그 위에 형님 있고 그 위에 아버지 있고 밑에는 동생들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부인들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로로 돼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온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와이프가 부인이 남편하고 같아지고 형하고 동생이 같아지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아지고 왕하고 신하가 같아지면 이것이 바로 금수의 사회다. 그것을 이제 유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국제정치에도 갖다 적용을 시킵니다. 국제정치. 그래서 중국은 꼭대기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꼭 다른 나라들은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왕입니다. 중국보다 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는 공의 나라가 있습니다. 공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나라가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서열을 짓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쟁은 급이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게 전쟁이거든요. 중국은 윗나라고 그 밑에 있는 건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쓰지 않고 오랑캐가 들어오다. 그래서 한문으로 입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온 것도 오랑캐가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는 위, 다른 나라는 밑에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대사 파견할 때 참 형편없는 사람이죠. 계급으로 봤을 때. 저 사람 과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누가 또 갑니까?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을 또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격이 높으니까 이런 식의 그런 국제정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힘이 세지고 옆에 있을 때 무지하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중국이 이제 그동안 한 100년 동안은 뭐 힘이 약했죠. 그리고 이전에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셌던 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난 100년을 잃어버린 100년, 모욕의 100년. 근데 지금 이제 돈 좀 벌고 힘 좀 세지니까 이제 다시 영광을 되찾자. 그래가지고 그 되찾자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앞에서 발표한 그런 패권주의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자꾸 너무 잘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싸우면은 우리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중간에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전쟁 나면 함께 싸우기로. 동맹이라는 게 전쟁 나면 같이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미 동맹을 맺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누구랑 싸울 때 미국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미국이 누구랑 싸울 때 우리는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동맹인데
뭐 중간에서 우리가 끼어 있어서 힘들다. 뭐 중국은 뭐 미국은 동맹이지만 중국도 뭐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예,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면은 그 나라는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꿈은 뭡니까? 통일해가지고 강대국 만들고 잘 사는 나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이건 뭔가 좀 틀린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려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야, 중국이 이기는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100% 이기는 거가 확실한데 멀리 있는 2등한테 우리가 붙들 저거랑 잘 지내서 되겠느냐,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누가 앞으로 1등이 될 거냐 그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 국제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에 붙어야 되느냐,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 편인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누구 편에 붙어야 되지? 이기는 나라 편에 붙어야 됩니다. 이기는 나라. 그럼 누가 이길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 근데 저는 100% 미국이 이긴다고 얘기를 그동안 오래 해왔습니다. 미국이 100% 이기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건데 미국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말이 웃기죠? 미국은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평화적으로 2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앞으로 30년 후에 어느 나라가 1등 될 것 같아요? 지구에서 힘도 제일 세고 돈도 제일 많고 지구를 끌어가는 나라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보다 이제 확실히 잘 살죠. 미국은 19조 달러입니다. 1년 동안 버는 돈이. 중국은 11조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8조만큼 미국이 더 많은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7%쯤 되잖아. 미국은 3%니까 언젠가 가면은 딱 맞물리게 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앞서니까 돈 더 많은 나라가 1등 되겠지. 그러니까 중국이 2040년에 1등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평화적으로 그래 중국 너가 1등 해라, 내가 2등 할게, 그러는 나라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뿐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경우라도 1등이 2등한테 자기의 그 1등이라는 대단한 자리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 싸울까요? 이길 수 있을 때,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겠죠. 총으로 안 싸워도 될 때, 주먹을 안 써도 될 때,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은 돈 가지고 싸워도 돼요. 그리고 중국이 2등까지 올라간 것은 소련이 2등 된 거랑 다릅니다. 소련이 옛날에 2등일 때는 미국하고 관계없이 소련이 2등 된 겁니다. 근데 중국이 2등 된 거는 미국한테 물건 팔아서 2등 된 겁니다. 미국이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딱 경계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등이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덤비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중국이 덤비는 거는 국제정치 역사에서 보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꿈이 1등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가능하다면은. 우리는 뭐 영원히 뭐 그냥 조그만 나라, 약한 나라로 살겠습니까? 옛날에 중국한테 이기던 나라가 다 우리 선조인데, 고구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보통 강대국들은 1등이 목표입니다. 1등. 중국이 1등을 하겠다는 거는 뭐 그냥 뭐 너도 크니까 1등 하고 싶겠지 하고서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자리를 결코 평화롭게 내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쉽게 싸워서 이길 때, 주먹으로 안 싸워도 될 때, 돈으로 싸워도 충분할 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죠. 그래서 그런 걸 알라고 이제 제가 저 책을 썼던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올바른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기는 놈 편에 잘 줄 서야 되는데, 그거 틀게 쓰면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중국하고 미국은 운명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강대국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뭐 이 책에다 쓴 그 요약을 제가 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 보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고 싶어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단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분단이 됐죠. 지금 통일을 너무나도 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70년째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제 구조, 국제 역학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장 반대하는 것을 1950년에 몸으로 보여줬죠. 그때 우리나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때 육사단 병사들이 수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압록강 물을 그때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이게 압록강 물입니다. 이제 우리 곧 통일된다고. 그때 모택동이 정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130만 대군을 파견을 하죠. 그런데 미군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라는 것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이라는 자기네 나름대로 멋있는 이름을 가진 군대가 있는데 그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인민지원군, 계급장 다 띄고 옷도 그냥 너덜너덜한 거 입혀가지고 인민지원군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급도 없어요. 계급도 없습니다. 지원군이니까 군인이 아니니까.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30만 와가지고 자기네 자료는 19만 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중국 자료로는. 미국 자료로는 40만 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중국 자료도 40만, 미국 자료도 4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료를 따진다면은 중국 청년 80만 명의 피를 가지고 이 나라 통일을 막은 겁니다. 이 나라 통일을 막은 거예요. 그 나중에 모택동이 그랬죠. 모택동이 인민정규군을 못 보내니까 미안해서 자기 아들도 보냈습니다. 인민지원군에.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와서. 모택동 아들 6.25 때 죽었죠. 미군 폭격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만의 피로서 통일을 막았죠. 그러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입술이 떨어지면은 이가 싫어서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면은 이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라는 것을 지금 입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북한의 그 미사일 실은 뭐 바퀴 8 많이 달린 그 차들 그거 다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도 다 중국이 지원해준 것이고 북한이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을 지금까지 막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통일되면은 중국은 골치 아프죠. 마주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힘세진 나라 옆에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건 막아야 된다. 국제정책 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토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아주 반대하는 나라다. 일본도 사실 반대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옆에 센 나라 생기는 걸 싫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구조하에서 한반도에 대한 그런 통일을 뭐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지금 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는 중국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고구려가 대적하듯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부 중에 한 나라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윤동주 시인. 그 사람이 만주 출생입니다. 윤동주를 중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그 중국은 한국에 독립하고 좀 그렇죠. 우리나라를 통일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미국이 천사라서 우리를 통일시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반도는 자기 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친구는 멀리, 적은 가까이. 이건 운명이에요. 중국이 우리가 친구가 되기는 참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뭐 만 몇천 개를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뭐 지난 한 5천 동안에 전쟁이 14,500개가 있었다라고 계산한 학자가 있는데 그 전쟁을 누가 하느냐? 전쟁은 어느 나라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90%의 확률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붙어있는 두 나라. 이 세계 전쟁의 90%는 붙어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쟁의 98%는 중국하고 한 거예요. 나머지가 일본하고 한두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랑 참 운명적으로 그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이 한반도 통일되면은 자기 친구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이 어느 정도 등치가 있어주면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원하는 일을 한국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학자가 한국이 통일되면은 통일되고서 얼마 지나면은 한국은 대단히 센 나라가 될 텐데 만주가 한국 거가 될 것 같아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다른 말로 하면은 통일된 한국한테 만주 정도 띄워주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좋다, 그런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독일에 계시는 교수가 우리나라 통일은 오로지 미국이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없으면은 한반도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대단히 결정적인 얘기인데 결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마저도 나 한국 통일하는 거 별로 관계없어 그러면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통일에 대해서 그거 통일되면 나한테 좋겠구만. 그러면 내가 아시아를 한 100년 동안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그 국제적인 유명한 잡지들인데 중국이 힘이 세지면은 좀 이렇게 뭡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중국이 힘이 세니까 모양이 저렇게 바뀌고 있다. 왜? 자꾸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너는 내 미시아라고 그러고. 여러분, 캐나다 사람이 미국 무서워하나요? 멕시코가 미국 무서워하나요? 안 무서워하잖아요. 옆에 큰 나라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겁을 먹고 있어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야, 내가 위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존경해. 너는 내 미치지. 국제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평등한 거예요. 물론 미국이 힘이 세지만은, 그렇지만은 힘이 센 건 센 거지만은 법적으로는 평등하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법적으로조차도 불평등한 것이, 그것이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너는 작으니까 내 밑으로 내려와. 이것을 주장하는 나라다라는 말씀합니다. 뭐 이제 지금 아까 다 얘기 나온 것들인데, 바다에다 긁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바다에다가 누가 금을 깁니까? 바다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래서 그 무료 고속도로죠. 육지를 지나갈 땐 돈 내더라도 바다 지나갈 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저게 그래도 다 이어놓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9개이기 때문에 남해 9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9개의 끊어진 선. 원래는 10개였어요.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월남 사람들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거기 있는 선은 뺐어요. 그래서 10단선이 9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대만 앞바다에다 하나 더 가가지고 10단선이 됐다고 그러죠. 아까 스카보로, 우리 그 일본 교수님이 스카보로 섬이라고, 필리핀에, 여기 뭐 그냥 섬도 아니에요. 뭐 돌멩이 위에 그냥 군인들 몇 명 서 있는데,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총 들고 서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냉전이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미군 보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미군 보고 너네들 이제 가라. 소련도 망했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어딨니? 미국이 좀 더 있자고 그랬는데 필리핀 국회에서 결의를 내렸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미군은 그 결의가 딱 나온 다음에 언제까지 가라는데 화가 나서 그거보다 몇 달 먼저 가버렸습니다. 몇 달 먼저 가니까 중국은 신난 것이죠. 이게 바로 스카보로 섬이라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와타나베 교수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서 있는 거 있죠. 그게 필리핀 사람들이 총 들고 있던 고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젊은 친구 하나가 육군사관학교에 몇 년 전에 유학 갔다 갔는데 그 친구가 세미나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여기 필리핀 서해는, 필리핀 사람들은 이걸 필리핀 서해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중국이 저 섬 뺏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거 지리로 보면 이게 필리핀 섬이죠. 어떻게 중국 섬입니까? 이건 섬도 아니에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가서 총 들고 서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군함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소문 말이죠.
이 섬은 영해를 어떤 섬이든지 영해가 있습니다. 영해라는 건 뭐냐면은 섬 주변에 12해리 킬로미터로 22km는 그 나라 땅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그러면은 제주도랑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거는 우리 바다예요. 거기는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여객선이라도 거기 안에 들어올 때는 한국 땅을 밟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여기다가 이제 12해리를 긋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법에 이것은 섬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섬이란 것은 거기서 먹을 물이 생산돼야 되고 먹을 식량이 생산될 수 있어야지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섬으로 치질 않아요. 섬이 아닌 것은 영해가 없는데 이런데 영해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때는 전부 다 신고해. 여객선이라도. 이 세상에 국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센 놈이 금은 긋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거나서 중국보다 힘약한 모든 나라들 전부 다 거기 들어갈 때 피해 다닙니다. 못 가고. 그런데 미국은 일부러 그런 데로 골라 다닙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영해야? 국제법으로 위반인데 다른 나라는 못 가요. 왜? 맞으니까. 근데 미국은 군함이 막 지나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거 하면서 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 항해 작전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닙니다. 어느 날 성질급한 중국군 소령이 저거 쏴버려.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별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국 해군 함장이 반격해. 그럼 전쟁이죠. 전쟁 가까이 있는데 누가 도발하고 있습니까? 누가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금 못 긋게 돼 있잖아요. 못 긋게 돼 있는데 금 걷습니다. 근데 바다에 조그만 섬들에 다 긋으면 어디로 다녀요? 중국이 그 아까 남전에 여기다가 다 긋어놓고 이게 전부 지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긋어놔가지고 그래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서 다녀야 돼요. 원래는 자유롭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반칙을 중국이 저지르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3, 4분만 더 하겠습니다. 서해 바다에 말이죠. 그냥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배, 심지어는 군함이라도 마음 놓고 여기 다 다닐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12해리 이렇게 쭉 글 수 있죠. 22km. 요 안 아무데나 우리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다 다녀도 돼요. 중국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주도 12해리 바깥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뭐 서로 쓰는 바다니까. 그런데 중국이 여기다가 124도선을 걷습니다. 이게 동경 124도선인데 저걸 거놓고서 우리나라 군함이 요 바깥으로 나가면 와서 쫓습니다. 여기로 가면 또 와서 쫓고 가서 계속 쫓아요. 서해 바다를 반씩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해갖고 보면은 서해 바다 넓이의 72%가 중국 쪽으로 돼 있습니다. 28%가 한국 쪽이고 중국 사람들한테 너네가 왜 많이 갔니? 그러면 우리가 크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다는 같이 갖는 겁니다. 바다는. 바다 얘기할 때는 요 중간 지점, 요 거리의 중간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거놓고서 우리나라 해군이 가면은 와서 쫓는답니다. 예, 저거 해군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앞에 참모총장, 그 앞에 참모총장이 중국이 저렇게 거놓고 와서 그런다. 제가 이거를 미국의 어떤 해군 회의하러 가서 요 그림을 보여주니까 미국 해군 제독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남해 구단선이라고 있죠. 그것이 서해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구만. 예,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이 얘기하는 고구려가 자기 거라는 건 뭡니까? 북한이 자기 거라는 얘기죠. 북한이 자기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저 평양까지 다 고구려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고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되는데 대응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야 되죠. 전략을 짜는 것은 우리 힘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남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늘려야 되고 또 남의 힘을 활용하는데 끝내주는 힘이 있죠. 중국보다 훨씬 강한 미국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잘 활용하면은 통일도 할 수 있고 통일한 다음에 만주까지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아까 이제 2050년에 무슨 계획 다 있는데 2050년까지 중국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뭐
다 하자면 기니까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막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 것도 이제 거의 다 컸어요. 거의 다 컸고 더 이상 크지 못하는데 지금 중국의 노동력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GDP가 늘어날 수 있나요? 노동력은 줄어들고 늙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냥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미국의 인구 통계학을 공부하는 교수 한 분이 이거 중국은 이게 말이 좀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이 숫자가 좀 너무 이상해.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남자가 130명, 여자가 100명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돼. 인간 사회에서 원칙이 105대 100입니다. 남자가 105명 태어나고 여자가 100명 태어나면 그게 딱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가 더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130대 100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125대 100 정도 되는 거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남자가 4분의 1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 결혼 못 합니다. 4분의 1은. 그게 몇 천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이 급격히 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지만은, 일본도 늙었지만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12년 딱 남았죠. 에버슈타트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문에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외아들, 외딸이고 걔네들은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2.5명 살아 계셔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씩 모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모시나요? 나는 못 모셔. 여러분 어른 6.5명 모실 수 없죠. 국가가 모셔줘야 되는데 국가는 세금 받아야 되죠. 그거를 공부한 그 인구통계학자 교수는 그래서 중국은 미래가 깝깝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이 크고 있지만은 뭐 겁먹거나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다 능력적으로 중국하고 맞짱 뜰 수 있고 전략 짤 수 있어요. 전략 짜가지고 통일하고 강대국 되는 그런 날까지 우리 열심히 노력하십시다.